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5일 수요일 손상TV의 상대적 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청문회가 끝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레임덕이라고 해도 문재인 말기에 가장 역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만약에 문재인이 통째로 임명한다면 아마 천년만년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걸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째로 임명할 건 너무 자명하고요. 오늘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참 재밌는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재송장관. 네. 연신 고개 숙인 후보자들 죄송장관 청문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들마다 전부 다 죄송하다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부끄럽다, 반성한다, 송구한다,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저 무슨 죄인들 다 끌고 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청문회가 아니고 네. 재판받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되면 그냥 죄송하시고 부끄럽고 송구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앉아있는 분들이나 저런 분들을 지금 데려다 놓고서는 청문회를 열게 한 청와대나 그걸 지금 비호해주겠다고 앉아있던 민주당이나, 야, 참 가지가지도 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 박준영인가? 해수부 장관. 네. 너 그 사람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요. 그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무엇보다 참 저는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임혜숙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보통신 과학기술 이 장관을 한 사람인데, 후보. 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남편과 관련된 논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비호를 해줄까 했더니, 야, 퀴리 부인이 나오더래요. 퀴리 부인이. 야, 아니 젊은 친구가 나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 저는 이 청문회에서, 특히 장관 청문회에서 퀴리 부인이 소환될 줄은 몰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이게 퀴리 부인이 남편과 함께 연구 논문을 썼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다르죠. 그렇지. 임혜숙 거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학생들 논문에 이름을 끼워넣은 거하고, 그러니까요. 키리 부인이 남편하고 했는 거는 둘이 같이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건 또 양반이라는 거죠. 자, 어제 제가 가장 웃겼던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자, 이제 도자기 밀수와 관련된 박준영이 이 사람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도자기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왔다. 이걸 이제 당시 영국에 있을 때 이걸 이제 외교 이제 관물로 받아와가지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왔는데 이걸 이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겁대가리도 없이. 야, 이걸 팔다가 이제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사진이 보니까, 야, 이거 한두 장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보여드립니다. 야, 보십시오, 이거. 한두 장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사진에 올려놓고 팔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SNS에 올린 도자기 사진의 8개 중에 4개만 가격을 비교해봐도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저는 도자기만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이 사진을 다시 해보시면요, 여기에 샹들리에. 예, 천장에 닿는 샹들리에만 8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사람 말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디서 사용했다고요? 집에서 사용하셨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궁궐에 살았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박준영이가 영국에 살 때 평수가 몇 평이냐? 30평이라는 거예요. 야, 30평에 저 많은 것들을 놓고 살았으면 도자기 덮고 잤습니까? 네? 도자기를 이불 삼아 덮고 잤습니까? 아니, 방마다 상처이 다 달아났나 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해놓고, 더군다나 더 웃긴 건 저거를 어디에 샀냐고 물어보니까 벼룩시장에서 샀대요. 벼룩시장에서. 야, 무슨 영국 벼룩시장은 저렇게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파나봐요. 저 영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엄연히 따지면 밀수 아닙니까? 밀수. 밀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따지면은 우리가 저렇게 사올 때는 외교 관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외교 관물, 그러니까 행랑에다 그냥 넣어버렸다 오는 거죠. 자, 이거 과거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당시 대한항공 조연아입니다. 조연아가 당시에 자신의 이제 항공업을 하니까 당시에 명품 관련돼가지고 관세를 안 물고 왔다가 이 사람 징역형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론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징역형 받아서 재판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도
똑같이 징역형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누군가로 인해서 세금 안 내고 똑같이 들여온 건데 누구는 명품 밀수했다고 저렇게 받아오고 누구는 이렇게 3천만 원이 넘는 도자기가에다가 샹들리에만 8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처벌 없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몰랐다 이러면 이거는 장관 자격도 없는 거고 더더욱이나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해외 사람은 우리잖아 밖에 나가면 담배 필요한 사람들 담배값 가스 노나스 더 갖고 들어오고 술도 한 병씩밖에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여러 병 사가지고 니도 한 병 나도 한 병 이렇게 분산해서 들고 들어오는 게 이런 게 관세를 피하는 방법 중에 유일한 건데 이거는 아주 해외에서 근무를 했다고 아주 행랑에다가 이삿짐 들고 들어오듯이 갖고 들어와 놓고는 충분히 하는데 보세요. 우리 와이프가 말입니다. 벼룩시장 가서 하나하나 3개씩 4개씩 사먹은 건데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 그걸 어떻게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냐고 편들어주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장관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넘어갔지.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짓이 이 정권 아래서 이렇게 전신만신 벌어진 거고 더 웃긴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람들 문재인이가 장관 시키겠다고 후보자에 올렸다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비호까지 해줬다는 거죠. 이 진짜 완전히 개판 5분 전입니다. 아니 선거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머리를 낮추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어쩌저쩌고 하더니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어제 청문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의 위선이 또 한 번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권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 벌어지면 그냥 입에 그냥 눈에 불상지를 묻고선 난리쳤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얼마나 뭐라 그랬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조현아에 대해서도 이 정권이 얼마만큼 눈에 불상지를 켜놓고서는 수사에 들어갔냐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명품 밀수한 거 갖고 관련돼가지고 징역형까지 때렸던 게 이 정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짓을 더 나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라 이름을 올려놓고 그걸 민주당이 비호를 해준다? 아니 법이 무슨 형평이 이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조현아가 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죠. 해야지. 그냥 이제 와서 관세 물고 이거를 그냥 끝내겠다? 말이 안 되죠. 이거 똑같이 검찰 수사받고 똑같이 재판받고 똑같이 판결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니 고부간 갈등에 말리는 시누이가 됩니다 하듯이 후보자마다 그걸 변론해주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보는 게 열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도대체 뭐 때문에 배지를 달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민주당 보좌진들도 진짜 극한 직업이다. 진짜 극한 직업이다. 야, 이런 거를 비호해 주려고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서 퀴리 부인까지 소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극한 직업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또 하나의 극한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그렇지. 자, 유시민이 지금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돼가지고 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형사와 민사 전부 다 지금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솔직히 유시민 입장에선 이거 되게 조용하게 넘어가길 바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지. 자, 누구냐 바로 추미애입니다. 자, 추미애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유시민이 공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기소하는 거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이거 사과하지 않았냐?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건 검찰권의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미애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추미애가 말하기를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5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기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시민이 검찰이 기소한 것 관련돼가지고 뭔가 억울하다. 이랬으면 벌써 방송했어요. 벌써 방송했을 겁니다. 본인이 터라도 했지. 벌써 방송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장본인인 유시민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와 관련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이거 추미애가 이거 좀 꺼내온 겁니다. 장갑을 하지. 그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유시민 입장에선 기분 나쁘죠. 유시민은 이거 그냥 검찰이 기소를 하든 한동훈 검사장이 민사로 5억 원을 손배소를 하든 간에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은데 추미애가 이걸 꺼내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기억이 또 되새기는 거예요. 아,
유시민이가 과거에 그랬었지. 아, 유시민이 또 무슨 말을 했을까? 아, 또 이런 말을 했었네? 그럼 또 유시민이 벌 받을 만하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유시민의 사과와 과거의 유시민이 헛소리한 것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이 다시 보고 이게 언론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추미애가 유시민 팔아서 지 보도 나온 거예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재판부가 애를 조금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줍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자꾸 형성돼 버리면 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추미애가 아니 명색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러면 야 유시민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영원히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보낸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추미애가 계속해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자들한테. 추미애가 이제 관심 받기예요. 특히나 추미애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냥 국민들이 그냥 코웃음 치고 가는 정도기 때문에 추미애가 SNS를 글을 쓰거나 추미애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기자들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SNS 글이 기사화가 될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한번 내가 기자에 한번 이름이 거론이 될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총장 팔았던 거죠. 틈만 나오면 윤 총장 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것도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유시민을 갖다 넣은 거죠.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니까. 결국은 자기 글 하나, 자기 이름 하나 기사에 올려보겠다고 유시민을 팔아다가 이렇게 지금 글을 쓴 거죠. 그럼 유시민 입장에선 기분 되게 나쁘죠. 그렇죠. 왜냐? 유시민은 그 의도가 딱 보이는데.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장본인도 가만히 있는 사건을 추미애가 억울하다고 대신 얘기해주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그거죠. 자, 무엇보다 추미애 참 이 말이 궤변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다는 말이 유시민이 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는가에 대해서 추미애가 말하기를 개인정보 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기요. 아니,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우리도 막 없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말하고 막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위험해서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검찰이 기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할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문재인은 모욕죄로 고소하셨잖아요. 그런데 추미애가 말하기를 지금 유시민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내 개인 계좌까지 들여다봤다. 이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게 지금 추미애가 말하기를 유시민이가 개인정보 불안을 느껴갖고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막 겁이 나면은 막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추미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시민과 관련돼서 검찰이 기소하는 건 검찰권 남용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야, 이거 놓고 똥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저는 실제 계좌 추적 당했으니까 나는 더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만약에 이런 식의 추미애 논리라면. 추미애 장관할 때 한 방 나와버리겠네.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추미애가 말하는 논리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추미애가 유시민을 왜 비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유시민도 모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추미애가 자신의 SNS 글 또는 추미애가 자신의 이름 한번 기사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의도밖에 없다. 그럼 이걸 유시민이 알았으니까 화가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진짜. 근데 명색이 추미애가 기소권을 검찰권 남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법무장관 출신 맞습니까? 이 고시패스 한 사람 맞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검찰은 당연히 죄를 보고 죄가 있다 그러면 기소를 하는 건 검찰의 본연의 임무예요.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이게? 자, 어처구니가 없는 가운데 아이고. 어제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최강욱입니다. 자, 최강욱이 이제 이게 1심이 아니에요. 2심이에요. 자, 2심에서 이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받은 겁니다. 자, 이대로 이게 굳혀지게 되면 최강욱이 떼치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강욱이 어제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이 사람들은 그냥 툭하면 기승전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돼 가지고 이 윤석열 총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 내면과 이면이 담긴 의도에 대해선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자신의 지금 향한 이 모든 수사들이 다 조국 사태를 불러일으킨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 수사의 희생양일 뿐이다.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프레임 짜는 거지. 그러니까요. 저기요. 이게 1심이 아니시잖아요. 1심에서 이미 유죄 받으시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걸 지금 항소해가지고 2심 갔는데 검찰이 지금 저렇게 구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뭐가 억울해요, 도대체가? 자, 더군다나 이 재판 과정에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재판부가 최강욱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어떤 질문을 했느냐 보십시오. 자,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라면서 일상생활을 하며 메일이나 카카오톡, 워드 작성 등 디지털 기록을 남기게 된다. 조 씨가, 그러니까 조국 아들이,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평균적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에 활동했다면 그와 관련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재판부가 최강욱에게 기록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최 대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검찰의 사실 전체가 무너져서 최 대표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줄 테니까 카톡 내용이든 워드 작성이든 뭐 하나라도 내놔라. 하다못해서 최강욱한테 저 출근했습니다. 저 퇴근합니다. 이렇게란 남긴 카톡 내용이를 하나 남겨라. 라고 재판부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최강욱이 없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최강욱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 한 번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톡 한 번 안 했겠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워드 작성 한 번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증거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개도. 그걸로 인해서 1심 재판부가 최강욱에게 유죄를 내린 겁니다. 근데 최강욱 혼자는 아니다. 나는 허위로 써주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자료가 왜 없나고 물었더니 본인이 청와대 근무에서 겸직을 할 수 없길래 모든 자료를 다 파쇄했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최강욱이 요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방해가 그것도 유죄를 받았고 하나는 이번에 허위사실법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뭐 이건 뭐 이제 앞선 게 이미 뭐나 그 업무방해 자체가 똑같은 내용 가지고 업무방해 자체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건 뭐 무죄로 뒤집을 수 없어요. 왜 그러려면 두 개 다 뒤집어야 되는데 아마 검찰 구형이 3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법원 판결이 50% 깎아준다 해도 아마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이 진짜 들이대야 되는 증거는 들이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억지만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는 물고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유를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최강욱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기승전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했던 자신을 향한 수사, 조국을 향한 수사는 다 정치적 수사다. 즉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기 위한 행보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다 무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같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수사한 건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수사였고, 자기들을 향한 수사는 정치적 수사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같은 수사인데, 같은 정권 아래 같은 사람이 같은 수사를 벌인 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괜찮았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는 다 검사 윤석열이 양심에 따라 한 거고, 최강욱 본인과 조국을 향한 수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행보를 벌이기 위한 거고 정치적 수사를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이게.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저런 소리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놔라. 카톡 한 줄이라도 했을 거 아니냐. 뭐 내놓치면 나오지 네, 않을 근데 이게 텐데. 없다는 거예요, 최강욱의 말로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주장 자체가. 자, 요거 이제 잘하면요, 좋은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욱이가 이 욱욱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지금 이 사건을 거꾸로 유출을 해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 기자경험 때는 이 취재하고 들어가서 반대 겉보죠. 거꾸로 취재를 또 해봅니다. 어디서 거짓말이 시작됐는지. 최강욱이 스타일 같으면, 만약에 여기서 배지가 떨어지게 되면 윤석열 총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쵸. 네가 박근혜 탄핵 네가 주도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무슨 소리야? 시켜서 했지. 이제 이런 나오다 보면 자중질환 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련 법원이 제발 최강욱에 대한 여기에 제대로 된 법을 적용해서 법대로 판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 좌파들은 진짜 자신이 하는 이 해명과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뭔가 과거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정권 아래, 이 정권 아래 같은 사람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수사를 했는데 아니 같은 사람이 같은 정권에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는 괜찮다고 말하고 한 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서 했다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뭐 전 정권에서 하던가 전전 정권에서 하던가 그럼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같은 정권 아래 같은 사람이 수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양심적인 윤석열이고 자신들에 향한 수사는 정치적인 윤석열이라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뭐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까? 두 사람. 아니면 갑자기 바뀐 겁니까? 아니면 뭐 이중인격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이 말하는 것 자체는 이 정권을 그냥 부정하는 거다. 네,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해명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부 문재인한테 배운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편한 대로 생각하고 저거 편한 대로 말하고 저거 편한 대로 잊어버렸다 그러고 저거 편한 대로 닥쳐 이리고 저거 편한 대로 생각해서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니 나라는 개판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강욱이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강욱이가 자 윤석열 지금 뭐하냐 물어봤잖아요. 윤석열 총장 지금 집에 계세요. 공부하고 있어. 아니, 공부하고 있어요. 뭐 보도 잘만 나오더만 왜 그걸 못 봅니까? 뭐 신문을 안 네, 봐. 지금 지금 많은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뭐하냐고 왜 물어봅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그 준 PD가 가끔 했던 얘기 중에 꼬리 길면 밟히고 혓바닥 끼면 잘리고 헛소리 많이 하면 뒤통수 맞고 모난돌이 정 맞고 결국은요 딱 그 꼬라지 됐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다 저거 세상인지 알고 까불어 치다가 결국은 다 이제 족쇄 차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강욱 아마 윤 전 총장 번호 알고 있을걸요? 알지. 왜 알고 있을걸요? 직접 전화해보죠 그러면. 초기에 저끼리 연락했지. 네, 그러니까 전화해보면 알겠지. 뭐하냐고 왜 물어봐요? 형님 뭐 하세요?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난 이 뉴스 나온 거 보고 있다. 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물어보면 되지 직접. 다 알 텐데. 아무튼 되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하는데 지가 모를 택이 있나. 네,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대선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 김호수 때문에. 호수야. 네, 김호수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김호수를 검찰총장으로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이게 청문회가 또 열릴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호수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2차례나 거부했죠. 청와대에서 그렇게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지금 되게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쨌든 간에 이 정권에 끝까지 부안해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국민의힘 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영입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개적으로 당대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영입을 하겠다.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다 안아야지만 우리가 야권이랑 통합할 수 있는 거다. 라면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많은 국민들이 최 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최 원장과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선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원장 등을 민주당에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조경태 의원은 제가 그저께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상당히 그런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윤석열이 됐든 최재형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윤석열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저 로보콜로 얘기를 안 하니까. 네네.
뭐 이 사람 저 사람인데 막 갖다 들이대겠죠.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는 그냥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 정권에 끝까지 항거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앞으로도 할 거라고. 네, 아닌 건. 그러니까 맞는 건 그대로 가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얼마나 십자포화를 했습니까? 그럼. 임종석이까지 등장해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집 지키라고 했는데 안방에 네, 안방에 들어갔다 뭐 이딴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포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꿈쩍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최근에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호수를 청와대 문재인 쪽에서 두 차례나 밀어붙였는데 이걸 최재형 감사원장이 끝까지 막아놨다는 거죠. 즉, 이 팀 두 가지를 보고 나서 국민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진짜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이 정권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할 말은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뜨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쵸, 숟가락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당연히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안아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 여론이 윤석열 전 총장뿐만이 아니라 최재형까지 누가 데려오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여론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최재형도 데리고 온대.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갖고 데리고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최재형 영입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한마디씩 하고 있다라는 과정입니다. 여론이 일순간에 또 최재형으로 또 바뀔 수 있는 이 정치는 생물이라. 그렇죠. 그 어떻게 언론이 작업하냐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요 사실 윤석열을 키운 거는 조중동입니다. 그냥 그 윤석열과 관계없는 얘기 조중동이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만들어놨어요. 조금 있다가 조중동이 싹 돌아서면 한순간에 푹 꺼져버립니다. 이게 야권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권하고 걸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여권이 만들어낸 지지율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직을 사퇴를 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계속 1, 2등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항상 윤석열 전 총장이 말했던 게 뭡니까? 그냥 그거예요. 이 정권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 정권이 왜 싫을까요? 국민들이. 정의, 상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의롭다고 말했었던 이 정권인데, 가장 상식에 부합하겠다고 말했던 이 정권인데, 가장 공정하겠다고 말했던 게 이 정권인데, 이걸 하나도 지키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걸 후퇴시켰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정권과 뭔가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실제로 맞서기도 했고요. 그랬던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지지율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 정권의 상식에 맞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했고, 이 정권이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맞서 싸웠고, 그런 걸 맞서 싸우는 이 정권과 민주당이 십자포화를 가했지만 여기서 최재형 원장이 꿈쩍을 안 했다라는 거죠. 꿈쩍을 안 한 거죠.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그 현 위치를 고수하고 추미애하고의 갈등이 여기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버티고 있었던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본인의 직무를 정확하게 법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대놓고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그거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선에 나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대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떤 정신으로 갖고 싶은지,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공정이에요. 공정.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그걸 가장 정의롭게, 그리고 가장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까지 한 행보들을 보면 되게 공정했고, 공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감사를 벌였었고, 그걸 감사를 벌임으로써 뭔가 정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제 대권 후보로 많이 급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나온다는 사람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영입론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자신에게 표를 주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과연 대권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굉장히 미지수라는 거죠.
당장 감사원장 타이틀을 떼고 정치적 행보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최재형 감사원장 알 겁니다. 알죠. 네, 알 겁니다. 지금 대권 후보로 많이 국민들이 부각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 이 참 국민의힘 분들이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을 안 와야죠. 왜 국민의힘 최재형 감사원장을 안 씁니까? 좀 말은 바르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을 안으면 몰라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안는다? 이건 좀 거꾸로 된 거죠. 오시라고 모시듯 할까 말까. 그렇죠. 이건 거꾸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숟가락 올리는 그냥 말로만 지나갈 게 아니라 정말 최재형 감사원장의 영입론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만나서 출마하셔야 된다. 진짜 국민적 여론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자신의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영입론을 부르짖는다면 이것만큼 또 역풍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모시고 싶다 그러면 불법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가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 지지도가 아마 한 50% 이상 넘어가면 모를까.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강단이 있으신 분이고 집안 내력도 그렇고 이분이 감사원장의 직무를 끝까지 다 수행하겠다는 사람이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국민의 이제 지지율이 만약에 50%씩 막 이래 넘어가 버리면 국민의 부름에 또 그 하답 안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되면 아마 하답을 할 거로 보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자꾸 숟가락 얹어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뭐 필요할 때는 최재형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모른 척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꼬라지가. 네, 저 마지막으로 저희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슈퍼챗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세계 1등 애국방송 손상의TV 방송 화이팅! 대표님과 최기자님, 준앵커님 고맙습니다. 우리 K양님 두 번째 슈퍼챗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아베코지님, 최재형 감사원장님,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게 올바른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상의TV 후원해주시는 황칠 오메기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뭐 누가 대통령이 돼서 뭘 바꿔주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직 본인의 자리에서 제대로만 옳은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나라가 이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뭐 한교안이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손상대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우리 준비했으면 시대적 화두입니다. 화두. 정의와 공평과 평등 이걸 누가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문재인 일당 모두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걸 해줄 수 있는 인물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 인물을 찾아서 우리는 제대로 된 투표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는 없는지 다시 한번 보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